관세 정책이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 양측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뭐로 보고 계세요? 일단 두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쪽을 예를 들면 중국 지도부는 현재 국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타이완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이완 통일이 미국의 정책 중에 과연 넘버 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의심스럽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타이완 통일을 양해한다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 통일하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미국 물건 1년에 뭐 3천억 달러씩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 군부가 그 꼴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정책을 트럼프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중국은 뭐 통일이 하고 싶고 미국은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이 둘이 딜이 될 것 같아.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추측은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두 국가가 바라는 것이 같은 장기판 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 국내 뭐 정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알려지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소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포위하는 거, 대만 섬을 포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범 케이스, 진짜 뭐 싸워야 되는.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시범 케이스의 전쟁을 작게 금문도 섬을 이제 점령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1949년대에 거기서 아주 패퇴를 했어요. 중국군이 들어갔다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완전히 피해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대만군이 화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력이 이제 상당히 뭐 발전했으니까 금문도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겁을 안 먹는다 하면은 자기들 입장을 안 바꾼다 하면은 그 대만 섬 앞에 마조도라는 하여튼 뭐 섬이 있어요. 가봤어요. 훈련할 때. 근데 그게 위치가 대만과 중국 본토가 있으면 한 요 정도 좀 애매하게 있더라고. 거기를 일단 해봐야지 않아요.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 본섬을 점령하기 전에 겁도 줘야 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 보는 거. 근데 작은 섬을 점령하기 더 좋잖아요. 큰 그 본섬보다는. 그래서 그쪽을 그 다음에 침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 대비 태세는 철저하게 돼 있는데 방어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실제 1단계 침공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개적인 이제 시점은 이제 27년까지는 또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위협을 더 극심하게 더 세게 강하겠지만 실제 쳐들어갈 수 있는 거는 27년 이후로 전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작은 규모 아니면 아예 포위 그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게 한국을 배제하고 두 나라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의 배제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 협상에 임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대전제로 하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질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질 대화라는 것은 이 비핵화가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상의 그 목적과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지는 그 협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새로운 어떤 루트로 압박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것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축소된다. 이거야말로 고정관념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한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나치게 한미 동맹과 그 한미 관계에 의존해 왔다라는 것이 제 중론입니다. 즉 우리도 이제는 외교적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고, 해외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문화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적인 파워는 어쩌면 헐리우드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국력, 그리고 달라진 어떤 문화적 파워,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의 최우선적인 그런 외교를 해 나가면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이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일본도 두려워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모멘텀을 발상의 전환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와 일본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와 뭐 인도라든가 혹은 대한민국과 호주라든가 대한민국과 어떤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양자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은 북미 정상회담이 뭐 어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뭐 어떻게 연출이 될 거라고 또 상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가장 최악은 평양으로 트럼프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제 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3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어떤 동남아 국가가 될지,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든가 혹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중국을 최대한도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중국을 최대한도로 압박을 해서 중국이 다시는 미국의 국력을 넘보는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대전제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것이 유럽이 될 수도 있고요.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가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다양한, 혹은 베트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봐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양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하면은 뭐 핵 능력 국가 이러는데 사실 핵 보유 국가죠. 원래는 이제 NPT 상의 정확한 표현으로 핵 보유국을 표현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뉴클리어 파워도 이제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 뒤에도 사실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미 국무장관 내정자라든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미넨 안보 회의에서 G7 이제 외교장관들이 만났거든요. 우리 조태일 장관도 이제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그 비핵화,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국들, 당사국들이 비핵화 부분을 분명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CVID란 말까지 이제 재등장을 했어요. 이게 완전하고 이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에게 해체를 의미하는 아주 고전적인 비핵화의 어떤 원칙인데, 이게 다시 그 재강조되고 있다는 거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원칙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걸 걸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전 행정부가 했던 그 비핵화의 교범대로 갈 거냐, 그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또 북한을 끌어내서 북미 협상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북한의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 더 너희가 뭐 미국을
겨냥할 정도로의 ICBM을 개발해가지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개발한다면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북 제재까지도 해제해주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샌프란시스코를 또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그런 우려를 갖고도 한반도에서 어떤 핵우산이나 이런 걸 펼쳐줄 거냐. 아니면 핵우산이 정말 우리에게는 찢어진 우산이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은 말은 하면은 시원한데 야 우리도 핵무기 갖고 근데 그거는 완전 불가능하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국제사회 제재를 감당해낼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외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압박을 감수하고 한국이 북한처럼 산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임의의 어떤 시각의 핵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갖추자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전술핵 재반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북 군산 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한 700기 정도 배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1년에 남북 간에 체결이 되면서 그 핵을 이제 한반도에서 다 빼갔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이걸 위반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만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비핵화할까 이러면서 북한도 비핵화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현실로 용인해주는 단계에 간다면 우리로서도 미국에다가 그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라. 우리 이제 공동선언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로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우리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핵 자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전술핵 반입도 안 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런 거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 얘기하고 북한 핵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이 그것도 비핵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는데 트럼프는 또 우리한테 계속 뭐 주한미군 평택기지 주둔 비용 좀 방위비 분담해야지 너희도 자체적으로 방위비 저거 해야지 우리 미국 무기도 사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북한은 그 틈을 분명히 노리겠죠. 예. 올해 북한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전반적인 행보를 봤을 때 올해 뭐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사실 2025년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이 올해 안에는 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당장 올해 만나지 않더라도 아마 올해 중요한 논의는 오고 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초에 북한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기 후반, 즉 2년만 넘어가도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 외교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결이고 두 번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은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이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게 되면은 상당수의 그 북한군 병력,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 병력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는데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의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날 텐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끼어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머리 터지는 논의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인 위기인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할 겁니다. 벌써 올해 잘 아시겠지만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군사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수십 대의 비행기가 대만 해협 그 중간선을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간선 넘어가도 물론 공룡이긴 합니다만 대만 근처에 비행을 하고 대만섬을 포위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대만을 접수하는 그런 옵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중국은 그런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대만의 어떤 침공 원년인데 그렇다면 2025년부터 중국은 그럴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대만 해협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오고 가는데 대만 해협이 군사적 안보 위기에 놓이고 상당히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정학적으로 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2025년은 대한민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전히 좋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너희들 다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옥수수 주고 쌀 주고 기름 주고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푸틴한테 조금 뭐 얻어먹을 거 있고 무기 팔 거 있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할 거 있다고 북러 관계를 완전히 밀착시키면서 특히 이제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 관료들이 북러 관계를 최고의 뭐 관계, 뭐 중국과 비교해서도 마치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지도부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김정은 너를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과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항상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뭔가 사전에 좀 훈수를 받는 또 끝나고 나면 가서 보고하는 듯한 이런 거 또 부인 이설주까지 데리고 가서 뭔가 이런 북중 친선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지금은 뭐 다 옛날 일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올해도 그랬지만은 푸틴이 보낸 신년 연하장은 노동신문에 막 일면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시진핑이 보낸 연하장은 저기 동남아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시진핑도 보내왔어. 뭐 이 정도로 했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서 보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는 그 우크라이나전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징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북러 밀착이라 그래서 대단한 북러 간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90%예요. 절대적이죠. 근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의존하거나 교역하거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지만 러시아가 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했다더라 뭘 해줬다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밀가루 조금 줬어요. 밀가루 조금 주고 물론 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외도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기분 풀이 삼아 모스크바 뭐 이쪽 좀 바람 쐬는 시기인데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는 끝났다. 그리고 다극 체제로 가는 추세는 너무너무도 확연하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전쟁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미국 일극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다. 세계 민주주의, 그러니까 푸틴의 표현입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로 바뀌어서 이 다극이 서로 견제하고 절충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그 앞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푸틴의 그 구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푸틴의 그 자기 힘만으로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미국이 어떤 뭐랄까 미국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그 흐름이 가속화되었을 텐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이 유일한 어떤 세계 경찰로 군림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에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트럼프는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라틴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명의 강자 사이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푸틴과 그 트럼프가 의기투합하는 측면은요, 이겁니다. 일극일 필요가 없다. 다극이어도 괜찮다. 이거 여기까지는 트럼프가 그 푸틴과 함께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트럼프의 또 입장은 바로 그거죠. 하지만 미국이 으뜸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아직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 일극 체제는 끝났고 다극 체제로 간다. 근데 그 다극 체제에서 그 다극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는 또 두고 봐야 되고, 면밀하게 우리가 그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일극 체제일 때 대한민국의 그 방향 설정은 너무도 간단했거든요. 미국에게만 올인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으로 다른 극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당장 동북아시아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이 나라들과 또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이게 1차,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수 하나 늘어날 때마다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정말로 슬기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